송진수는 검은색 여행 가방을 끌며 인천공항 도착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열흘 동안의 유럽 여행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요.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떠난 첫 해외여행이었기에 그에게는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베를린의 새벽 공기, 로마의 노을, 파리의 와인잔까지 오랜 친구들과 나눈 웃음은 그의 주름을 몇 겹이나 펴주었지요. 그는 택시를 기다리며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메시지는 조용했고 부재중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내는 잘 지내고 있겠지라는 생각에 가볍게 미소 지었지요. 아내 이내는 여행을 떠나기 전날에도 그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참에 마음껏 쉬다 오세요. 걱정은 마시고요. 그 말을 떠올리며 송진수는 아들 주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영아, 아버지 도착했다. 어머니는 잘 계시지? 한참의 침묵 끝에 들려온 목소리는 어딘가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아버지, 잘 오셨어요. 근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집에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송진수는 말을 이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내 괜찮은 거지? 주영은 대답 대신 택시를 타고 오시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공항의 환한 조명이 그 순간만큼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무렵 해는 이미 기울어 있었지요. 그는 익숙한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려는 순간 안에서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며느리 진아가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보다 더 무표정했고 말투도 어딘가 어색했지요. 아버님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비행기에서 대충 먹었다고 답하니 진아는 문을 열어주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주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송진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내는 어디 있느냐? 주영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세요. 그 말에 송진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는 두 귀를 의심했지요. 뭐라고 했니? 요양원이라고? 주영은 작게 끄덕였습니다. 치매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어요. 위험한 행동이 많으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열흘 만에 그것도 아무 예고 없이 아내가 요양원에 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까지 이내는 은행도 다녀오고 장도 보고 전화 통화도 또렷했는데 말이지요. 그때 진아가 부엌에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무표정했습니다. 고령 치매는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어요. 요양원에 입소한 지는 벌써 사흘 됐습니다. 송진수는 손에 들린 가방을 놓았습니다. 거실 바닥의 차가움이 그의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지요. 지금이라도 요양원에 가야겠다고 했지만 지나는 밤이라 면회가 어렵다고 말했고 주영은 내일 함께 가자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송진수는 다시금 그들의 표정을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주영의 눈빛엔 불안이, 진아의 얼굴엔 어딘지 모를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안방 침대에 앉아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옷장이 너무 깔끔했고 화장대 위에 늘 있던 이내의 핸드크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급히 치운 흔적. 그 모든 낯선 정돈됨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수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내일 내가 꼭 찾아갈게요.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송진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인지
머리가 무거웠고 가슴은 자꾸만 조여왔지요. 시계를 보니 아직 6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안방 옷장 안쪽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용 지팡이를 꺼냈습니다. 여행 가방 한쪽에 넣어두었던 작은 녹음기도 주머니에 넣었지요. 진수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이내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말입니다. 현관으로 나가려던 순간 부엌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지나가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질끈 묶었고 가온 차림이었지요.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어디 가세요? 요양원에 가보려고. 택시 타고 혼자 다녀올 테니 신경 쓰지 마. 진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아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님, 많이 반가워하시겠죠? 그녀의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한 눈빛이 진수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지요. 택시 안 진수는 손에 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주영에게 연락을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지금은 혼자 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눈과 귀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이내의 눈빛이 더 정확한 진실을 알려줄 거라 믿었지요. 요양원은 서울 외곽에 자리한 비교적 신식 건물이었습니다. 문은 아직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이곳에 있는데 너무 궁금해서 혹시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 시간 전이지만 잠시 정도는 괜찮다는 말과 함께 안으로 안내했지요. 요양원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진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TV를 보는 노인들,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 그는 이 모든 풍경이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인혜님은 2층 207호실에 계세요. 아마 식당에 계실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도착한 진수는 먼저 병실을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만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 안에는 평소 이내가 아끼던 옷들이 정갈이 걸려 있었지요.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먼지가 없는 것을 보니 누군가가 자주 만지는 듯 했습니다. 진수는 다시 복도로 나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홀 안에는 여러 명의 노인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는 이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판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괜찮아? 이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 놀람과 안도 그리고 간절함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어머, 당신이었어요? 나 좀 데리고 나가줘요. 제발, 여기 너무 싫어요. 그 말에 진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꽉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여긴 조심해야 해요.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 순간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 간호사였습니다. 아, 보호자분이시군요. 아직 면회 시간이 아닌데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진수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막 돌아와서요. 너무 걱정돼서 왔습니다. 몇 분만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진수와 이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만 드리겠습니다. 김인혜 님이 혼란스러워 하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자리를 뜨자 이내는 다시 또렷한 눈빛으로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정신이 흐릿한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꺼내줘요. 진아가, 그 애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진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세히 얘기해줘요. 당신은 치매가 아니잖아요. 이내는 입술을 달달 떨며 속삭였습니다. 그 애가요. 누가 온다고 했어요. 질문하면 모른다고만 하라고. 그게 치매 등급 판정하는 사람이었대요.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심이 분노로 변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오는 길, 송진수는 발걸음을 옮기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햇살이 가득했고 휠체어에 앉은 몇몇 노인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이내의 창백한 얼굴만이 맴돌았지요. 택시에 올라타자 진수는 손 안에 쥐고 있던 녹음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와 나눈 대화를 조심스럽게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말, 목소리, 떨리는 호흡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붙잡고 흔들었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진아는 현관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수를 보자마자 전화를 끊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셨죠? 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을 지나쳤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주영은 이미 퇴근해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영아, 잠깐 서재로 들어오너라. 할 얘기가 있다. 서재 문이 닫히자 진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내는 치매가 아니더라. 정신 또렷하고 말도 분명했다. 주영은 놀란 얼굴로 진수를 바라보다가 곧 눈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저도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아가 너무 확신을 하니까. 진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명 샘플들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작성한 가족 서류, 위임장, 사인된 공문서들, 그리고 오늘 요양원에서 몰래 복사해 온 동의서, 사본을 꺼내어 나란히 펼쳤지요. 이게 내 서명이냐? 주영은 당황한 눈빛으로 서명을 바라보다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도 알았던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라는 것을요. 진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이 동의서 봤느냐? 주영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진아가 했어요. 서류는 자기가 처리한다고 해서 전 확인 안 했어요. 확인 안 한 게 아니라 확인하지 않으려 한 거지. 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울렸습니다. 주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침묵 속에서 서명 사본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런 후 가방을 꺼내 조용히 말했지요. 내일 법원 앞에서 만날 지인이 있다. 검사 시절 함께 일했던 친구다. 이 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 아버지, 진짜로 고소하실 건가요? 그 말에 진수는 눈을 똑바로 들었습니다. 명자는 내 아내다. 너희 어머니고 그 여자를 팔아서 내가 얻은 집이 달콤하디? 주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책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진아가 계속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순간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태의 중심엔 진아가 있었지만 주영도 결코 무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고 침묵했고 결과적으로 동조했던 사람이었지요. 진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자의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여행 전날까지 그녀가 정성스레 적어둔 메모들 장보기 목록, 병원 예약, 손자의 생일 계획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치매 환자의 흔적이라곤 없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다이어리 한 권이 내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다. 한 줄 한 줄 읽어봐라. 그 여자가 얼마나 또렷하게 살아왔는지. 주영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그를 더 이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을 되찾는 일이었으니까요.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진아가 서재 앞에 서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진수는 말없이 문을 바라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그 어떤 감정도 거짓도 더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늦은 아침, 송진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은색 코트와 넥타이, 그리고 주머니 속 녹음기. 오늘의 만남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만남을 통해 실마리를 줄 생각이었지요. 그가 향한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였습니다. 전화를 통해 어렵사리 약속을 잡은 상대는 치매 등급 판정을 내렸던 사회복지사 박지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지요. 진수를 맞이하며 약간의 긴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인혜님 남편분이시죠? 어제 전화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조용했고 벽에는 관련 자격증과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지영은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 아내가 3등급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걸 저는 여행에서 돌아와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전혀 치매가 아닙니다. 그 말에 박지영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진수는 바로 이어서 말했다. 어제 요양원에 가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 이름도 날짜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검사자가 오기 전 며느리가 무조건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시켰다고요. 박지영은 서류를 뒤적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판정서 사본을 꺼내고는 진수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김인혜님은 당시 모든 인지 항목에서 모른다라고 응답하셨어요. 질문 10가지 중 10가지 모두요. 그래서 판단이. 진수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 아내는 그날 연기를 한 겁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요. 박지영은 손을 모으고 숨을 고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당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대부분 초기 치매 환자분들은 특정 항목에만 오류를 보이거든요. 하지만 김인혜님은 모든 질문에 기계적으로 모르겠다고만 하셔서 오히려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죠. 진수는 지갑에서 자신이 직접 쓴 사인 샘플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입소동의서 사본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박 선생님, 이것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제 서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의서에 있는 서명입니다. 다른 사람 손으로 쓴 겁니다. 박지영은 눈을 크게 뜨고 서명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정말 다르네요. 곡선도 다르고 서명에 들어가는 고유 패턴도 없고요. 이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판정 결과 자체가 조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고의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날의 판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셔야 합니다. 제 아내는 그 일로 요양원에 갇히고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박지영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 침묵했습니다. 진수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녹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건 법적 절차에 꼭 필요한 증언이 될 겁니다. 박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죠. 진수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녀는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인혜님은 보호자 김주영, 이진아 부부의 의뢰로 치매 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검사에서 모든 질문에 동일한 반응을 보이셨고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매우 인위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진수는 그녀의 목소리를 조용히 들으며 마음속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실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는 사무실을 나서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이 증언, 저희 가족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될 겁니다. 박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송진수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녹음기 안에는 박지영의 증언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고 그의 손끝은 서명 위조 사본을 정리한 파일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말소리가 뚜렷했습니다. 진아와 주영이 아이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요. 아이가 자고 나자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게 뒤섞였습니다. 이거 들통나면 아버님이 가만 안 계실 텐데 당신이 잘 처리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내가 뭘 했어? 치매 연기 같은 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근데 당신이 무조건 되게 만들겠다고 했잖아.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다시 원상복귀라도 시켜? 아니, 지금은 덮어야 돼. 요양원에서 괜히 무슨 말 했을 수도 있어. 당신은 당분간 아버님이랑 눈도 마주치지 마. 괜히 흔들리니까. 진수는 조용히 서재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검사 시절 사용하던 낡은 서류 가방이었죠. 그 안에 있는 자료들 중 일부는 지금도 유용했습니다. 증거 정리 방식, 진술서 포맷, 심리 조작을 파악하는 질문법들. 그는 오래전 자신이 맡았던 위장 치매 진단으로 부당수급을 시도한 사기 사건 자료를 꺼냈습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지금의 상황과 유사점이 분명 존재했지요.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아침 식사 자리에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진아가 정성껏 차린 듯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피곤하셨죠? 오늘도 어디 나가세요? 진수는 밥을 뜨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요양보호사협회 쪽에 일이 있어서. 그리고 다음 주엔 이내를 집으로 모셔올 생각이다. 그 순간 숟가락을 들던 진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님, 아직 좀 불안정하지 않으실까요? 병원에서도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진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직접 보고 왔다. 정신 또렷하고 말도 또렷하더라.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병원 진단 다시 받아볼 거야. 전문가를 새로 모셔서. 진아의 입술이 달달 떨렸습니다. 주영은 말없이 국을 뜨고 있었지만 이미 얼굴은 굳어 있었지요. 진수는 밥을 다 먹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가 식탁 위의 공기를 싸늘하게 얼렸습니다. 그동안 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씩 드러날 거야. 그날 오후 진수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정법률 상담을 예약했고 위임장 무효 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지요. 상담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경우 치매 진단의 신뢰성이 흔들리면 동의서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서명 위조까지 입증된다면 형사 절차도 가능하고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박지영의 녹음 증언과 서명 위조 비교 자료, 그리고 이내의 다이어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는 내 차례다. 일요일 아침 송진수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오전 11시에 모두 거실로 모이라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주영과 진아는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한 채 시간을 맞춰 거실로 나왔다. 아이는 미리 외출시켜 두었는지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진수가 준비한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정지된 영상 하나가 떠 있었지요. 자, 시작하자꾸나. 이건 가족 이야기니까 다 들을 권리가 있겠지. 진수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박지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인혜님은 보호자 김주영, 이진아 부부의 의뢰로 치매 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모든 질문에 모르겠다고만 답하셨고 저는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인위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진아는 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그분이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날 어머님이 상태가 진짜 안 좋으셔서. 진수는 그녀의 말을 단칼에 끊었습니다. 입 다물어라. 내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 자리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동의서 사본, 서명 비교 자료, 다이어리 복사본, 그리고 요양원 진료 기록. 주영의 눈이 그 서류 위를 지나칠 때마다 작게 흔들렸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묻습니다. 이 서명 누가 했니? 주영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진아는 손을 꼭 쥐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서랍에서 오래된 반찬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명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담겨 있었지요. 당신이 돌아오면 이거 전해달라고 했어요. 요양원 직원이 건넸던 유언 같은 편지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자꾸 이상한 말들을 시켜요. 모른다고 말하래요. 당신이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나 아직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말도 못했는데.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진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물로 대신할 때가 아니었지요. 너희는 가족을 팔아 집을 얻고자 한 거냐? 치매라는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묻으려 한 거냐? 진아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그땐 제가 너무 불안해서. 진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 일 사과로 끝나지 않는다.
법적으로 모든 절차 밟겠다. 어머니에 대한 책임, 이제는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주영은 진아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는 변명할 말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수는 마지막으로 노트북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내는 집으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 말에 진아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주영은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슬픔보다도 더 깊은 절단의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다시는 누구도 명자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의 걸음마다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지방법원 가족법정 제6호 법정 오전 재판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리고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피고 김주영, 이진아, 원고 송진수 측에서 요양원 입소 동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병합하여 위조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노년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초췌한 얼굴의 진아와 주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그들 앞에 선 국선 변호사는 작게 고개를 숙인 채 판사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은 위조에 대해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이 긴박했음을 참작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들어 피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귀하들은 치매 등급 판정을 악용하여 친모를 요양원에 강제로 입소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명을 위조하고 환자의 진단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왜곡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로 보이십니까? 법정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아는 눈가를 훔쳤고 주영은 허리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진수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건은 단지 요양원 입소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 침해와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진수는 방청석에서 담담하게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내 이내의 마지막 편지가 접힌 채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흔들렸지만 그 마음은 단단했지요. 나는 당신 믿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둘만의 시간이 진짜였다고 믿어요.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들의 위조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서 무효를 선언합니다. 더불어 위조 및 강제 입소에 대한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첩하여 수사 의뢰합니다. 피고는 원고 측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순간 법정은 정적 속의 파문처럼 요동쳤습니다. 진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듯 눈을 감았고 주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법정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에는 처음으로 복수나 분노가 아닌 명자의 이름을 되찾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명자와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한 장 꺼내 식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명자야, 이제 다시 내가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 두었어. 이젠 아무도 널 지우지 못해. 초겨울의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던 날, 송진수는 작은 유골함을 품에 안고 용인시 외곽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명자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는 무릎을 꿇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이내야, 이제야 조금 내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늦어서 미안하다.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그는 손수건을 꺼내 명패의 먼지를 닦아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 없이도 잘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제야 깨달았어.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이 내 삶의 전부였다는 걸. 진수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내가 생전에 애지중지하던 빛과 송거울, 그리고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그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납고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지키지 못하는 남편이 되지 않을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너를 위해 살 거야. 며칠 뒤 진수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년 인권 보호 교육 프로그램의 자원 강사로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고스란히 전하며 말했습니다. 치매는 죄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판단을 가로채선 안 됩니다. 우리는 늙는 게 부끄러운 세상이 아니라 서로의 늙음을 지켜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뉴스에 나온 그분이세요? 며느리에게 치매 판정 당했다가 끝까지 싸워내셨던. 진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싸움은 제 아내를 위한 싸움이었고 동시에 우리 모두를 위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찬란하게 겨울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명자의 따뜻한 손길이 등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 위를 정돈하고 그는 다시 두 사람분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명자야, 오늘도 잘 들었지? 우리 내일은 마당 청소부터 하자. 내가 좋아하던 수선화도 심고, 그리고 이젠 정말 편히 쉬어도 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창문 너머로 흰 눈송이가 한 장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마당을 덮고 진수의 마음을 덮고 또 명자의 상처까지도 덮는 듯 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슬픔도 원망도 아닌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곧 진실을 지켜낸 한 남자의 평온한 안녕이었습니다.